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 박종구입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아내는 7년 전에 암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고 가끔 명절이나 생일에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노후 생활과 재정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 25살에 대기업 하청업체에 취직했죠. 그때만 해도 미래가 창창했습니다. 30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이듬해 첫째 아들 그리고 2년 후에 둘째 딸을 얻었습니다. 직장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로 40대 중반까지 한 회사에서 근무했죠. 과장까지 승진했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도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었고 저는 48살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을 받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달 정도 구직활동을 했지만 48살 중년 남성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1천만 원을 합쳐 동네에 작은 문구점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학교 시간이면 아이들로 북적였죠. 그렇게 3년 정도 운영하다가 근처에 대형 문구점이 생기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결국 문구점을 접고 52살에 동네 세탁소를 인수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죠. 세탁 기술을 배우느라 처음 1년은 정말 고생했습니다. 손이 다 갈라지고 허리도 아팠지만 생계를 위해 참았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2 아이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아들은 서울의 사립대에 들어갔고 딸은 지방 국립대에 진학했습니다. 2 아이 모두 자취를 했기 때문에 월세와 생활비를 보내줘야 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2 아이에게 보내다 보니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아내와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63세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탁소가 잘 되던 시기라 2천만 원을 결혼 자금으로 마련해 줬습니다. 1년 후 딸도 결혼했고 딸에게도 2천만 원을 지원했죠. 게다가 2 아이 모두 신혼집 보증금으로 각각 5천만 원씩 더 지원했습니다. 결국 1억 4천만 원이 자녀들 결혼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모아둔 저축과 세탁소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었죠. 66살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세탁소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가게는 3,500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치료비로 그 돈마저 금방 바닥났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 치료비 부담이 컸습니다. 2년간의 투병 끝에 아내는 68살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저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67만 원 나오지만 생활비는커녕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매달 병원을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약값만 48만 원이 들었죠. 그때 오랜 친구가 주택연금을 추천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년 전 직장 다닐 때 대출받아 산 것으로 당시 시가는 4억 원 정도였습니다. 주택연금으로 월 1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간 고민하며 점점 빚이 늘어갔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서 신용카드로 버텼고 카드 빚이 2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 72에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리 상의했더니 오히려 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하다. 아버지 생활이 편해야 우리도 마음이 편하다고 말해주더군요. 주택연금이 나오면서 월 소득이 67만 원에서 18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처음으로 적자 없는 생활이 가능해졌죠. 가장 먼저 카드빚 2천만 원을 완전히 갚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확한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처음에는 수기로 가계부를 썼는데 이웃 할아버지가 엑셀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그날의 지출을 엑셀에 1원 단위까지 기록합니다. 덕분에 제 지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매달 고정 지출로는 의료비 48만 원이 가장 큽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전립선약, 그리고 3개월마다 받는 검사비까지 합치면 이 정도 들어갑니다.
다행히 동네 의원 원장님과 친해져서 가끔 약값을 깎아주시기도 합니다. 식비는 매달 65만 원 정도 씁니다. 제가 자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혼자 살면서도 밖에서 사 먹지 않고 직접 요리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본적인 요리법을 배웠고 유튜브로 더 많은 요리를 배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근처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대형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특히 장이 파장할 때쯤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습니다. 주로 닭고기나 돼지고기 삼겹살 200g 정도 사서 23일에 나눠 먹죠. 채소는 시장 구석에 있는 떨이 코너에서 싸게 삽니다. 약간 상한 부분만 잘라내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는 3개월에 한 번 큰 통으로 담가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배추 한 포기, 무 2개면 혼자 3개월은 거뜬히 먹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복지관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창피한 마음에 안 갔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이 일주일 중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복지관에서 식사한 날은 저녁을 간단히 해결해 식비를 절약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매달 38만 원 정도 나갑니다.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방의 전기는 항상 끄고 겨울에는 전기장판만 사용합니다. 보일러는 영하로 내려갈 때만 틀죠. 여름에는 선풍기를 주로 사용하고 에어컨은 정말 더울 때만 1시간 정도 켭니다. 수도요금도 아끼기 위해 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샤워도 5분 이내로 합니다. 통신비는 고르신 요금제를 이용해 월 2만 원 정도만 냅니다. 인터넷과 유선 전화를 같이 묶어서 할인받아 월 2만 5천 원에 이용합니다. 스마트폰은 최신형이 아닌 3년 전 중고폰을 사용 중입니다. 여가 비용으로 매달 20만 원을 배정해 두었습니다. 이 돈으로 영화도 보고 가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오랜 친구들과 점심도 먹습니다. 영화는 주로 시니어 할인이 있는 평일 첫 회를 봅니다. 7,000원이면 볼 수 있죠. 커피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4,000원짜리를 마십니다. 친구들과의 식사는 한 명이 내는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내기 때문에 매달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취미는 독서와 등산입니다.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고 등산은 집 근처 산에 가기 때문에 교통비도 들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침 6시에 일어나 등산을 합니다. 등산하면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산에서 내려온 후 각자 집에서 가져온 김밥을 나눠 먹는 것이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매달 182만 원으로 이렇게 빠듯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제 돈으로 제 생활을 꾸려나간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상금 확보입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서 지금은 1천만 원의 비상금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큰 수리비가 필요할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죠. 이 비상금이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제 또래 친구들과 형성한 공유 경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76살 김씨 할아버지는 전직 전기기사여서 전기 관련 문제를 무료로 고쳐줍니다. 대신 제가 김치를 담가서 나눠드리죠. 옆집 최씨 할아버지는 이발사 출신이라 한 달에 한 번 저희 모두의 머리를 깎아줍니다. 그 대신 저희는 그분 아파트 청소를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서로의 기술과 시간을 나누면서 비용도 절약하고 정도 나눕니다. 복지 혜택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알려준 노인 복지 서비스 덕분에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고 2년마다 무료 건강검진도 받습니다. 또한 경로우대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공원이나 박물관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에 즐깁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끔 옛날처럼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보일러를 마음껏 틀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미래의 안정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합니다. 제가 주택연금을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집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제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결국 그 부담은 자녀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과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저까지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택연금은 제게 독립적인 노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매달 115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내 생활을 꾸려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노인분들에게 가계부 작성법과 합리적인 소비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만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는 10명 넘게 참여합니다.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배우고 있죠.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달 182만 원으로 적자 없이 살아갈 계획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고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행복은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알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은 주택연금을 선택한 것과 1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덕분에 지금의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더 준비했더라면 좋았겠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품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작은 선물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노인. 그것이 제가 꿈꾸는 제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런 단위까지 꼼꼼하게 가계부를 작성하며 존엄한 노후를 위한 작은 노력을 계속해 나갑니다.